IT 신과 안테나. 돌아온 안테나. 네, 안석현의 테크 나들이, 줄여서 안테나 유해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부르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반응이 좋아가지고. 철저한 자본주의잖아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사실 그때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주변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요. 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네, 전화 많이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뭐 문자도 와서 뭐 잘 봤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 섭외 전화는 안 섭외 전화는 아직 안 왔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섭외 전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새삥입니다. 네. 때 타기 전에 얼른 연락하면 나갑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가릴 때가 아니죠. 네. 안석현의 테크 나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 재밌었다. 굉장히 깊게 이야기하는, 기자들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엿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통상적인 경제 유튜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생날 정보를 과감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테크 시장이 정말 녹록지 않았잖아요. 네. 주가 창도 보죠? 네. 뭐 가끔 봅니다. 네네, 그렇죠. 네. 이게 산업하고 금융시장이 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말도 다가오는데 우리 안석현 기자가 정말 필드에서 많은 것들을 듣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있었던 사건 혹은 이제 기술적인 변곡점 탑3, 그리고 내년을 전망하는 이슈 톱3가 정말 궁금합니다. 요거는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올해 뭐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3개만 꼽는다면. 근데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어제 방송을 봤거든요. 네, 강일영 기자가 네, 다 해먹고 성경에 있죠. 나와가지고 앞에 1, 2, 3위를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한 4위부터 6위까지 한번 꼽아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역시 기자입니다. 또 역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꼽아봤을 때 올해 뉴스 중에 연초에 나와서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플카 프로젝트 취소된 게 저는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 애플이 이제 10년 동안 계속 개발해왔던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만 한 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13조 정도 그쵸. 되는 개발비를 썼는데 사실 애플 정도 회사가 아니면 거의 망할 정도의 개발비가 들어간 거죠. 근데 그쵸. 네. 그거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애플도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와중에 전전해였죠. 폭스바겐도 미국에서 아르고 AI라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폐업을 하게 됐고요. 적어온 거 읽지 말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기자들이 긴장하니까, 예. 이래요. 이게 꼭 텍스트 안 보면 불안해. 그리고 또 네. 뭐 아시는 분들 보고 하세요. 보고 하세요. 네. 아시는 보고 분들 하세요. 아시겠지만 그 현대차도 네. 액티브라는 그 합작사를 미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네. 이제 인원 감축하고 막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정말 자율주행 쉽지 않다. 네. 요건 류종훈 기자가 해야 되는 건데 먼저 스틸한 거 아닌가요? 이걸 먼저 나오는 메리트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유 기자. 억울한 먼저 나와야죠. 그렇죠. 유 기자 미안해. 요걸 제가 첫 번째로 네네. 꼽아봤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위협으로 등장한 중국 반도체 꼽아봤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레거시 시장은 디램이 상당히 중국의 업체들이 많이 따라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그쵸.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그런 얘기 한 적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디램은 아마 CXMT를 얘기하는 것 같고 낸드는 YMTC 그리고 파운드리는 SMIC 이 세 개의 회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좀 들어보면 CXMT는 최근에 그 3D 디램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예 퀀텀 점프를. 그죠. 이게 자기네들이 어차피 EUV 장비를 들일 거는 안 되니까 미국 제재 때문에 들이지 못하죠. 그럴 바엔 차라리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뭐 1A, 1B, 1C 이런 순서로 가지 않고 바로 1G를 하다가 우리는 아예 거꾸로 세워버리겠다. 우리 낸드 시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세워버리는 순간 이 슈링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우리 낸드도 원래 ARF 노광으로 쭉 이렇게 그 슈링크를 하다가 결국에 3D 낸드로 가면서 바로 KRF로 다시 돌아갔죠. 바꾸해버렸죠. 네. CXMT도 아마 그런 전략을 요번에 원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 세미나 들어보면 그쪽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현실적인 위협이지만 앞으로 3, 4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뉴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굉장히 따끈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선단 공정, 미세 공정 쪽이 계속 막히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칩렛. 요즘에 뭐 중국 학술 행사 가면 다 칩렛 이야기라고 하고 YMTC가 하는 엑스테킹도 사실 엑스테킹이 다이를 2개 만들어서 하나로 합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페리 부분하고 셀 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그냥 하이브리드 본딩을 붙이는 건데 낸드에다가 이런 고급 공정을 쓴다라는 거는 아주 차세대 기술 막 이런 건데 당장 쓰는 거죠. 네, 제조원 거. 사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반도체 쪽에 기술 유출했던 막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기자 열심히 할 때 알던 분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최모. 네네. 네. 최모, 오모 네. 분들 다 정말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기술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인데 참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중국에서 일을 한다는 건 참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참 그래 뭐 이분들도 일은 하고 싶은데 뭐 국내에서는 할 데가 없고 그죠? 써줄 데가 없고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게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특히나 CXMT는 사실 SMIC나 YMTC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던 기업이었잖아요. 디램은 안 될 거다. 라는 게 불과 몇 달 전에 컨센서스였는데. 네. 지금은 갑자기 뭐, 생산 그죠? 능력도 거의 5월 30만 장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제 하이닉스의 한 60% 정도까지 따라온 거고. 물론 디램에서 웨이퍼 투입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 설비 용량 자체가 늘려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보니까 올해 마켓시어가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웨이퍼 투입이 한 12에서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 디램에. 그러면 2개 만들어서 1개 버리면서 납품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내년에는 아마 지금 마켓시어 10% 정도 타깃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웨이퍼 디램 쪽에서 투입 계획이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8%의 웨이퍼를 투입해서 10%의 디램을 만들겠다. 그러면 한 50% 중반 정도? 네, 그 정도 수율은 타깃한다. 네,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원래 이런 비즈니스는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스타크래프트 할 때 사실 무한 미네랄, 나는 유한 미네랄인데 저기는 네, 무한 미네랄 치는 것처럼. 요즘에 어디 가서 근데 스타일기 꺼내면 약간 아재 얘기도. 여기 아재들 많으세요. 네. 그래요? 여기 IT신 지금 주 구독자층이 네, 4050이 많으십니다. 네. 또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또 이 스페셜티가 또 디스플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BOE가 선익 시스템을 8.6세대 투자 파트너로 선정한 거. 이거를 또 빼놓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이게 사건이었죠. 반도체로 보면 뭐 이게 이 비유가 좀 약간 비약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TSMC가 자기네들 선던 파운드리 이제 지으면서 ASML이 아니라 주성의 장비를 썼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물론 주성이 노광을 하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의 저는 파급 있는 뉴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OLED에서 증착이 제일 비싸고 어려운 공정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초에 이제 선정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선정하겠어? 저는 이제 기사를 쓰는 것도 이 선익 시스템이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도 막 써놓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안 될 것 같았거든, 처음에는. 예, 그래서 사실 별로 기대 안 했잖아요. 큰 기대 못 했죠. 예, 이게 BOE가 작은 돈도 아니고 몇 조를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삼성 레퍼런스가 없는 회사를 쓰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선정 결과가 나왔고, 이제 내년하고 계속 반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소부장 어떤 업계에서 올해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참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주식시장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게 디스플레이 업종 전반으로 좀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패널 업체의 어떤 밸류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소부장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일단 상장사가 아니고 LG 디스플레이만 상장사인데 아시겠지만 쏙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부장 회사들은 잘 찾아보시면 특히 소재 회사나 부품 회사들 중에서 괜찮은 회사들 꽤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도매금으로 묶여가지고 시장에서 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그렇게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어쨌든 국내에서 삼성, LG가 계속 그렇게 오퍼레이션을 하면 이 소재 부품들은 계속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들의 밸류를
패널 업체 밸류하고 좀 구분해서 보시면 뭔가 좀 달라지. 물론 제가 투자를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년 전 분위기였으면 이 정도 딜이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난 엄청난 이슈였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미스터 디스플레이 안석현 기자가 점점 이제 설 자리가 네, 혼자 계속 서 있어야죠. 네. 빨리 갈아타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재평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디스플레이를 떠나겠다고 지금 네, 양다리 좀 하겠다는 거죠. 네, 양다리. 그렇죠. 네. 네. 가정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애가 네. 잘 크고 있나요? 네. 뭐 엄마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보는데, 네. 아 가끔 보세요? 네. 뭐 밤에 보고 아침에 보고 네, 가끔 그렇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내년에 주목할 이슈나 기술이나 혹시 뭐 세 가지 정도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강 기자는 굉장히 학구적인 기자라서 굉장히 견제하시네요. 네. 연차가 10년 차 넘게 날 텐데. 네, 엄청 젊은 기자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유, 그 친구는 친구는 장난 아니에요. 실리콘 포토닉스, 극저온 식감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꼽은 내년에 봐야 할 관전 포인트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HBM4 퀄 어떻게 되나 이거를 물론 올해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게 결국에는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보니까 좀 다른 전략을 쓰더라고요. 다 이제 뉴스도 다 나오고 했지만 그동안에 그 HBM3E까지는 10세대급 4세대 공정을 썼었죠. 그 D1C라고 아니 1A. 1A죠. 예, 그렇죠. 1A. 1A를 코어 다이로 해가지고 쌓았었는데 이번에는 6세대로 5세대를 띄워놓고 6세대로 바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퀄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뭐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 많이 여쭤보고 다녔는데 사실 그게 결정적으로 퀄을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1B D램에 대해서 굉장히 이쪽 안팎에서 그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뛰어넘었다는 것 자체로 일단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할 뉴스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저는 전영현 체제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어마어마한 거죠. 네, 만약에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네. 그죠. 사실 이런 특정 고객사에 따라서 한 회사의 한 해 농사가 좌우되는 거는 디스플레이에서는 매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애플이 OLED 이제 점유율이 한 50% 이상 구매를 하니까 애플의 아이폰 퀄이 뭐 통과했어? 통과했으면 7월에 했어, 10월에 했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막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디스플레이에서는 거의 한 5, 6년 이어졌던 얘기인데 반도체는 지금 올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가 아마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저는 모르죠. 그걸 알면 제가. 그래, 당신 생각을 물었잖아요. 그래요? 저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된다 보는 정도의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리스크를 너무 철저하게 회피하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가정은 소중하니까요. 그럼요. 가족은 소중하죠. 네. 네. 네, 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그러니까 영국의 IP 회사죠. 암하고 퀄컴의 라이선스 분쟁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거 혹시 IT의 신에도 다뤘었나요? 네, 다뤘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게 10월 말에 암에서 퀄컴에다가 보냈죠. 네. 근데 두 달 있다가 이제 끊을 거다. 그게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부터 이제 쭉 봐야 되는데 저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세트 업체들의 반응을 쭉 봤어요. 왜냐하면 이 뉴스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외신들의 가정을 그대로 받는다면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럼 내년에 스마트폰 어떻게 나오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샤오미, 비보, 오포 다들 퀄컴에서 칩 사서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때? 딱 보니까 생각보다 느긋해. 그렇죠. 그 말인즉슨 이게 딜이 깨질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둘 다 이게 같이 죽는 건데. 예. 예. 둘 서로 간의 의존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 놈 죽으면 같이 죽는 거라서 이게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딜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자나 샤오미나 비보 이런 애들도 생각보다 느긋하다. 이 딜이 완전히 깨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대신에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 만약에 퀄컴도 결국에는 자기네들 욕심을 다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라이선스 있는 걸로 친다 해가지고 한 푼도 줄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라이선스 피를 좀 올려주긴 해야 될 거예요. 올려줘야죠. 그럼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샤오미나 비보, 오포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세트 업체들의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요거는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암은 또 이익률이 좋아지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네, 뭐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느냐의 문제겠지만 그렇죠. 네. 퀄컴은 아마 전가할 겁니다. 정가하고도 남을 아이죠. 남을 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다. 그리고 또 영미권 애들이 또 이렇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동양 쪽에서는 이게 감정이 되면 그냥 끝까지 한번 아베 소부장 사태처럼 그냥 들이받아 버리는데 네. 거기서는 회사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보통. 네. 예. 뭐 사실 AI PC 쪽이 가길 바쁜데 제일 짜증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 그렇죠. 코파일럿 플러스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버그도 잡아야 되는데 칩셋 업체끼리 지금 IP 업체하고 칩셋 업체가 저렇게 싸우는 게 굉장히 짜증이 나겠다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안 좋은데 마지막 한 개 또 궁금한데요. 마지막 한 개는 제가 2.xd 기술의 발전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xd라고 하면 그 x에는 어떠한 숫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d, 2.3d, 2.1d 뭐 이렇게들 이제 업계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게 그거는 학술 쪽에서도 그렇게 컨센이 있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누가 특정 회사가 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가요? 컨선이 없었는데 하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아, 생기고 있어요? 아마 한 2달 정도 전에 열렸던 KPCA 혹시 가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아, KPCA, 요즘엔 그런 데 안 해주시는구나. 이거 잘 나가가지고. 당했다고 또. 이제 잘 나가시니까 이제 그런 현장에는. 세미나 열심히 나가보려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가시면 2.5D는 이제 좀 컨선이 완전히 잡혔죠. 2.5D는 잡혀있고, 2.3D와 2.1D는 컨센서스 잡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혀가고 있느냐. 2.3D는 2.5D랑 똑같아. 하지만 요 중간에 들어가는 인터포저가 실리콘이 아니고 유기 인터포저다. 이걸 2.3D라고 하고요. 2.1D는 요 유기 인터포저마저 빼버리고 그 서브스트레이트 상에서 이제 모든 그 인터포저 역할까지 대신한다. 요거를 2.1D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에 나가는 걸 보면 2.1D가 2.5D보다 좀 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퍼펙트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불필요한 인터포저를 안 쓴다라는 다 빼버리고 이제 공정으로 다 그걸 마무리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쪽 기술들은 기존의 패키지에 이제 천착되어 있는 오사트 회사들뿐만 아니고 그 서브스트레이트 회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 대덕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 전시회에 다 들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쪽이 헤게모니를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오사트가 잡을지 아니면은 서브스트레이트 회사들이 잡을지. 그래서 이 부분의 기술 발전 상황도 계속 이제 타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만약에 2.1D가 되면 인터포저를 쓰는 게 결국 이게 선폭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의 인풋 아웃풋을 다 실장하려면 선폭이 굉장히 빽빽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기존의 기판에다가 못 쓰는 건데, 그러면 기판 자체가 굉장히 선폭이 얇아야 되죠. 얇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GPU하고 HBM을 연결하는데 그 선폭이 2x2라고 그러더라고요. 2마이크로 바이 2마이크로. 그러니까 요 정도가 만약에 서브스트레이트 상에서 구현할 수 있으면 굳이 인터포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2x2는 안 되고 한 10x10, 10x12 뭐 이 정도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현저하게 낮춰야 되긴 합니다. 그걸 오가닉으로 10x10이 되나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PLP 공정이나 이런 걸 아니면 WLP 공정을 거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거는 이제 저련층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반도체 공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기판 머티리얼 자체를 그냥 글래스 코어 기판으로 써버리면 안 되나요? 글래스 인터포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래스 인터포저를 쓸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돼서 되면 좋은데, 아니 그 2.1D에서 기존에 만약에 플립칩 BGA 위에다가 멀티칩 패키징처럼 이렇게 칩투칩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인터포저, 맞습니다. 네. 인터포저 없이. 그러면 그 기판 자체가 기존의 오가닉 플립칩 BGA 가지고 안 되면 그 요거를 글래스 코어 기판 베이스로 해서 플립칩 BGA를 만들어버리면 선폭이 좀 더 글래스 코어 기판으로 하면 선폭을 좀 더 줄일 여지가 있기는 하죠. 예, 지금 그래서 사실은 글래스 코어 기판도 결국 최종적인 포맷은 2.1D가 목표거든요. 지금 뭐 앱솔릭스나 이런 데들도 자기네들도 뭐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우리
기판을 쓰면 인터포즈 안 써도 된다. 결국에는 2.1D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은 2.1D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이렉트 본딩이라고 얘기 많이 했던 기술인가요? 다이렉트 본딩 그 칩을 그냥 기판에다가 서브스트레이트 없이 칩 투 칩, 뭐 네네. 카파 투 카파 네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 컨셉하고는 좀 다른 그 컨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일단 그 카파 투 카파, 칩 투 칩은 다이 투 다이로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까지는 아니고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그 서브스트레이트의 회로 선폭을 거의 뭐 실리콘 인터포저급으로 줄인 다음에 거기에 얹고 옆에 얹어서 이제 붙인다 이런 거거든요. 베이스 기판이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포저를 빼서 코스트가 제감될 줄 알았는데 막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그거는 이제 최종품이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고객의 또 그걸 원하는 고객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지금 뭐 인텔, AMD 다 뭐 그러니까 HPC 쪽 칩을 하는 회사들은 다 원한다고 해요. 인터포저 없이 그냥 네네. 하는 걸로. 네. 그래서 뭐 여러 뭐 요소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스퍼터 장비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바토치 후공정에는 거의 안 쓰였던 장비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스퍼터, CMP 이런 것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좀 두고 봐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후공정에 사실 노광을 쓴다라는 것도 예전에는 이상한 건데, 그렇죠. 네. 요즘에는 다 뭐 적용되니까, 네. 그죠? 네. 안 기자가 또 중요한 또 이슈를 줬는데 2.1D, 2.XD 반도체 기술, 패키징 기술 계속 관심 가지고 혹시 뭐 그쪽에서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 있으면 월간 안테나에서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2.XD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다음 달 정도면 그때 한번 메인으로 한번 다뤄보시는 네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완벽하게 디커플링 됐잖아요. 이게 이번 3분기 실적은 정말 쇼크였어요. 하이닉스가 7조 이익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 삼성 DS가 못해도 5조는 벌었겠지. 3조 8,600억 나왔어요. 와, 정말 잘못하다가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질 뻔 했는데, 이게 IT 기자로서 사실 취재하면서 처음이잖아요.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죠. 네, 저도 처음이니까. 정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해줄 것 같은데. 연말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네. 우리가 2006년부터 기자생활했잖아요. 그렇죠. 18년 동안에 인사를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한마평 나오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하평 나오면 되던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상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저는 인사를 이런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다보다는 이미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삼성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게 뭐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부에서 어떤 권력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보거든요. 그렇죠. 역산해 보는 거죠. 네. 역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 삼성전자 DS는 이 구도를 누가 짠 거냐 생각해 보면 전영현 부회장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죠. 오지 한 반년도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기현 사장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의 체제는 그 전임자인 부회장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삼성전자 DS가 좋을 날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에 보면 그 자리를 아직까지 지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은 경계현하고도 상관없고 전영현하고도 상관없는 그 전임자인 부회장이 전전임자. 네. 전전임자가 심어놓은 네. 거거든요.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뭐 사장, 뭐 사장 이런 분들은 구체제죠. 이런 분들은 이제 구체제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번 인사에서 전영현 부회장은 이분들을 굉장히 갈아엎고 싶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로 보면 대통령 한 명 바뀐 거지 그렇죠. 뭐 의회 사법부 뭐 장차관 다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뭐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인사가 나올 건데 딱 결과를 봤을 때 많이 바뀌었어? 이러면은 삼성전자가 뭔가 바꿔볼 만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딱 지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그대로 있어? 내년은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 딱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런 분위기. 큰 폭의 인사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막상 나오니까 왜 그대로지? 요즘에 무슨 블라인드 이런 데서 되게 회자 많이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이 부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의 어떤 의중이 계속 남아있는 거다. 만약에 인사가 큰 폭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내년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 뭐 계속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혁신이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요즘에는 하도 이제 업계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말 인사 폭을 보고 삼성전자에 어떻게 배팅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펀드 매니저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옛날에 뭐 우리가 사업지원 TF에 뭐 TF 장이 누군지 관심이 관심도 없었죠. 네. 시장에서는 사실 알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오히려 뭐 CFO나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회자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삼성이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방증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여기 연말 인사 나고 다음 출연 때는 한번 또 네. 디테일하게 한번 뜯어서 좀 네.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말 인사가 언제쯤 나오죠? 11월 말 12월 초죠. 근데 요즘에 좀 당겨지는 분위기라서 11월 말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약간 시차가 있더라도 아마 안 기자가 다음 12월 초 중순쯤에 촬영을 다시 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또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석현 기자와 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온디바이스 AI의 킬러 어플리케이션 후보인 AR. 사실 AR이 이제 좀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기도 한데. 왔다 갔다 하죠. 네, 왔다 갔다 하죠. 뭐 이게 예전에 VR, XR, AR 이야기 많았었는데 사실 애플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그죠? 별로 못했고. 사실 만년 유망주이기도 한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기대를 모으다가 이게 항상 잘 안 되다가 그게 약간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잖아요. 항상 뭔가 강남스타일 춤추고 여기 좋아. 아 그런데 저거 어디 쓰지? 이거였는데 자 지금 이제 AI 추론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빛을 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맥락이에요? 저는 이게 AI 산업이라는 걸 한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지금은 한 대학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LM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쭉 키워오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중이잖아요. CSP 회사들이 그 GPU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사가지고 막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뭐 다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나 대학원 가고 싶어. 이제 대학원 가고 다 배웠어? 하니까 이제 포닥도 가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 이 대표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AI가 실생활에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제 매주 강의 준비를 하려니까. 네. 오늘 미리 좀 이야기하면 내가 맞춰서 안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 할 텐데. 안 느껴지시나요? 그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내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대충 그렇죠.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그 이유를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의 AI 활용이라는 거에 대한 상상력이 뭐 기존 디바이스에 너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면 AI가 이제 발전을 해서 LLM이라는 놈이 똑똑해졌는데 이거를 쓰려면 결국 AI 추론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디바이스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장 우리 AI 앱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지? 그 다음에 PC에서 어떻게 보지? 노트북에서 어떻게 보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AI 어시스턴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스마트폰만 해도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봐야 되고 그쵸.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봐야 되고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AR은 우리 몸에 착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어보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답도 나오고 그럼 물론 이런 원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구글 글래스가 글래스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2014년에 나왔다가 1년 만에 바로 단종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LLM이라는 게 대단할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인공지능 학습이 거의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렇죠. 음성인식도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가볍고 좋긴 한 구글 글래스도 보면은 뭐 가볍고 좋긴 한데 이걸 딱히 써먹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 이제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에 AI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음성인식도 굉장히 고도화가 되고 그리고 LLM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AI가 이제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하나의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길 텐데 저는 그게 AR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 와닿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게 카메라가 AR이 계속 보잖아요. 우리 사람 보듯이. 그러면 이거를 얘가 다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맥락 이해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 애플 이제 아이패드 쓰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좀 바꿔야겠다. 카메라 보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수많은 연산들이 결국 우리 디바이스 단에서 이게 백업이 돼야 되는데 그 기술이 지금 AR에서 당장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좀 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대표님은 스마트폰이 대체될 정도의 어떤 디바이스라고 하면 어느 조건, 무슨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벼워야 될 것 같고요. 네. 항상 들고 다녀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기능들, SNS라든지 네. 아니면 금융거래, 네.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을 네.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편리해야겠죠. 사실 뭐 휴대폰을 음성으로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사실 그러면 슈퍼 앱 컨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안에 있는 앱들을 AI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서로 또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앱 업체하고 OS 업체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죠. 사실 AI 스마트폰이 되면 내가 음성 인식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할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만약에 스마트폰 다음에 어떤 디바이스가 온다고 하면 그거 가장 큰 조건은 일단 쓰기 편해야 되고 가볍고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기능들을 대충 한 60, 70%가 아니라 거의 100% 이상 충족을 해야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메타가 내놓은 오라이언이 굉장히 그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폼팩터가 한 90g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가볍고 편하잖아요. 그쵸.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뭐 한두 시간 들고 있어도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죠. 근데 그쵸. 이 오라이언도 이제 98g이라서 이거를 한 두세 시간 쓰고 있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애플의 비전 프로 작년에 나왔던 그게 크게 아직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못한데 한 450g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목에 우리가- 디스크 온다고. 목에 디스크 그렇죠. 우리가 삼겹살 1인분에 2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인분을 머리에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가 돼요. 삼겹살 드시고 싶으세요? 삼겹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쓰고 우리 삶을 같이 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비전 프로가 그냥 그야말로 프로를 위한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는 확산이 될지 몰라도 우리 삶을 같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메타가 그동안에 이제 LLM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라마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걸 보면 한 750억 개 파라미터 있는 굉장히 큰 LLM도 있지만 한 7빌리언? 그러니까 70억 개 정도 파라미터 있는 굉장히 경량화된 버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게 이 오라이언에 들어가서 뭐 많은 음성인식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라마가 그렇게 경량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타가 굉장히 GPU 뭐 이쪽 인프라들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전략을 보면 이 인프라 투자와 오라이언과 그리고 이 라마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보면 결국에 이 방면에서 새로운 디바이스 출현을 뭐 예고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기존에 AR 출시되면 아 그래 또 나왔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특히나 얼리 어댑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MEC라고 하죠.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연산을 해주는 거를 외부로 빼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컨셉인 것 같고 애플은 배터리를 뺐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컴퓨팅을 또 빼서 연락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잡겠다 이런 것 같고 결국 그러면 AR이 우리 양 기자의 예상대로 한 번 더 이제 붐이 오라이언 붐이 온다 그러면 국내에 또 주목할 만한 밸류 체인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AR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전력 특성을 요구할 거고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반도체 단에서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부터 쭉 관심을 받아왔던 LLW D램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아주 저전력의 로직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공정상의 어떤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분명히 다 한번 다시금 이제 주목을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은 좀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좀 나름 신규한 세팅한 세팅을 좀 소개를 드리면 오라이언 같은 좀 모바일 AI 기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저전력으로 구동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구동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대화면으로 눈에 쏴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회사들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회사고 하나는 미국 회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회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피엔 반도체라는 회사를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AR 기기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 저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백플레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번에 메타에서도 오라이언을 내놨지만 거기에 그 마이크로 LED는 JBD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넣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를 구동하는 기술은
사핀 반도체가 넣었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TFT. TFT죠. 예, TFT를 디스플레이라고 일반 디스플레이면 TFT겠지만 요거는 이제 실리콘 백플레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피엔 반도체가 설계를 해서 공급을 했고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저전력 혁신은 결국 여기서 나올 거예요. 이 오라이언의 어떤 전력의 소비는 거의 대부분 디스플레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아마 사피엔 반도체가 많이 이제 활약을 해줘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그 백플레인 설계 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팹리스 업체죠? 백플레인 설계 업체고 팹리스죠. 예. 그럼 파운드리는 TSMC 같은 데서 하는 건가요? 어디를 쓴다고 저한테 뭐 정확하게 알려준 바는 없는데 TSMC 아니면 뭐 삼성전자, 뭐 UMC 여러 군데 쓸 수 있겠죠. 아주 선단 공정이 필요한 건 아닌가 보네요. 최선단 공정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백플레인이니까. 네네네. 국내에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참신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사실 IR북이나 이런데 뭐 아니면 외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다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그렇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여러 이제 빅테크 회사들하고 NDA를 좀 많이 맺고 있고 그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NRE 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제 NRE라 함은 이제 그 고객사하고 계약을 맺고 반도체를 공동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뭐 오라이언이 양산이 2027년이라고 하는데 뭐 그때 혹은 그 이전에라도 좀 양산을 하게 되면 뭐 기대할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할 게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매출이 아직은 그 NRE 개발비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출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망할 수 있는 회사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 기자는 산업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매수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산업적인 전문가의 관점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이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아마 ITS에서도 몇 번 네네, 언급이 맞습니다. 됐었던 회사죠. 실리콘 포토닉스 실리콘 쪽에서 이제 포토닉스, 또 네. 그래서 코이런트가 AR 영역에서 중요한 기술을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나요? 아, 네. 이 코이런트라는 회사를 좀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그 투식스라고 하는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드는 회사가 코히어런트라고 하는 레이저 장비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근데 특이하게도 맞아요. 레이저 장비, 그죠? 레이저 소스. 레이저 소스를 만드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특이하게도 자기네들이 원래 이름인 투식스를 버려버리고 그냥 코히어런트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특이하네요. 지금은 사업부가 크게 보면 뭐 레이저 장비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실리콘 카바이드가 있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력 반도체 하면서 많이 공부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도파관이라고 하는 AR에 보면 앞에 안경 렌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만드는 소재가 또 이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유리로 안 만들고 유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유리로 만들었을 때와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굴절률이거든요. 굴절률이 그거잖아요. 빛이 앞으로 직진할 때 매질을 통과하면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리의 굴절률 대비해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굴절률이 굉장히 큽니다. 몇 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굴절률이 큰 소재를 쓰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AR의 어떤 디스플레이는 레도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작은 화면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눈앞에다가 크게 보여주려면 결국 이 도파관이라는 소재를 통과를 해서 눈앞에 펼쳐줘야 되는데 그게 굴절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높은 굴절률을 쓸수록 눈앞에 더 크게 펼쳐질 수 있어요. 근데 유리로 썼을 경우에 우리 눈앞에 30도 정도 펼쳐준다거든요.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면 60도 정도 펼쳐줍니다. 한 2배 큰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가로로 2배 크면 면적은 4배로 커지는 거죠. 네, 가로 세로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 육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정도라고 하니까 기존의 30인치 TV 보다가 거의 한 7, 80인치 TV 보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R이 아주 시장이 커지고 뭐 이게 기술이 하이엔드급으로 가게 되면 이 실리콘 카바이드 수요가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고 분명히 이 AR 도파관에서도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게 하나씩 2개씩 들어가거든요. 하나하나. 근데 그 분야에서 코이런트가 제일 좀 앞서 있다. 저는 사실 메타도 이 회사 걸 썼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소재라는 기술이 이게 막 여러 회사가 가지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뭐 또 많은 참고를 하시고 또
스스로도 분석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안 기자는 산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절대 매수 매도에 추천 의도는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상외로 또 AR도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뜯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투자 아이디어도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그러면 안 기자하고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석현 기자와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플 이야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폴더블 적용하는 애플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 희망 고문이 몇 년째입니까? 식상하죠. 네. 식상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바람이 픽 쐬버린 이슈긴 한데, 이번엔 진짜인가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아, 진짜요? 이번에는 한 95% 진짜입니다. 아, 네. 95%? 네네. 한 5%는,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도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방면에서 가장 밀접하게 애플하고 붙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거든요. 그 일단 받아서 과제를 하고 있어요. 네. 폴더블 몇 인치로 나올 거니까, 뭐, 셀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앞에 뒤에 붙는 필름들을 어떻게 준비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계속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팔릴 거라는 걸 가정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룹에다 보고도 했습니다. 네, 빠르면 2026년에 한 2,500만 대 정도 생산할 것 같다.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이런 보고를 하진 않겠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보고를 했던 게 잘하면 설비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타당성이 있지 않았으면 그런 보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점에서 이번엔만큼은 어느 정도의 산업적인 파급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오는 건 확실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폴더블을 삼성이 적용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2019년부터 나왔죠. 그렇죠. 근데 왜 애플은 그동안 이렇게 뭔가 어떤 기술적인 난제가 하나 있었던 건가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애플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 뭐 두 가지라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중간에 접힘 자국, 뭐 크리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자국이 너무 심해서 뭐 어떤 미관상 좋지 않다. 이거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이미 아직도 그냥 일반 평판 아이폰도 잘 팔리는데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걸 내놔가지고 굳이 가격만 올리는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블릿에 먼저? 일단은 폴드 타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디바이스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갤럭시 폴드면 좀 크죠? 네, 그런 타입인 거죠. 네. 일단 아이폰이죠. 네. 아이폰용 이제 폴더블이 된다. 네. 안석현 기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키포스트 가서 악플을 달아주세요. 안 되면. IPC는 달지 말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뭐 또 식상하긴 한데, 혹시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애플 폴더블 밸류체인에서 주목할 업체들은 어디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폴더블을 구현하는 3대 소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일리 바둑 위에서 보호하는 커브 유리, 그 UTG라고 보통 하죠. 그렇죠. 유리를 엄청 얇게 깎아가지고 이 굴곡성을 내는 UTG가 있고, 그 UTG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OLED 그 아래층에 보면 얘네들이 OLED가 접혔다가 다시 펴질 때 편편하게 좀 잘 펴지라고 그 탄성을 보강해주는 그 백플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요 세 가지가 이전의 어떤 OLED하고 가장 크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기준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가장 위에 오는 보호 필름은 그 세경 하이테크가 공급을 하고요. 그 밑에는 도우비시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오는 백플레이트는 파인엠텍, 요 세 개 회사가 각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회사까지 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투자 규모인데요. 그죠? 이게 얼마나 투자를 해서 애플이 얼마나 쓰냐. 진짜 2016년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 거냐. 설비 투자 규모는 얼마나 지금 보고 있나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폰이 처음에 LCD에서 OLED로 바뀔 때는 하나도 없던 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폴더블은 기존에 있던 OLED 아이폰을 좀 더 큰 화면으로 대체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어떤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2,500만 개 정도 팔 거다라고 그룹에 보고했던 것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수치였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수요까지 감안해서
그쵸. 수율까지 가면서 그 정도고, 실제로 팔리는 건 그거보다 아마 좀 더 적을 음. 거라고 저희는 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잘해야 1개 라인 내지 2개 라인 정도. 그러니까 첫 해 말고, 첫 해에 반응이 괜찮으면, 그 다음 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1개 라인 내지는 2개 라인. 6세대급으로? 6세대급으로. 예. 우리가 보통 1개 라인 투자할 때 2조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 2조 내지 4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정말 뭐, 이 가뭄 같은 디스플레이 바닥에서는 네.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안 기자가 주목하는 이제 밸류체인 기업은 말씀 주셨는데, 뉴파워 플라즈마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사실 그 회사 자체가 매력적이라기보다는 공시를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최근에 도우인시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쵸. UTG UTG 회사. 만든 회사죠. 예.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최대 주주가 됐고 만약에 이 회사가 도우인시스가 만약에 애플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은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폴더블 OLED를 사기로는 했지만 그거를 100%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일부 레이어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소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쵸.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세경이니 도우인시스니 파이네트 이런 회사들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후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우인시스가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회사의 대주주인 뉴파워 플라즈마가 네. 수혜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우인시스는 아직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쵸. 뭐 어떻게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회사로 두고 있다가 매각을 한 거죠. 매각을 네. 했죠. 그래서 지금은 뉴파워 플라즈마의 자회사가 됐고 네. 그래서 수혜를 본다면 이 회사가 좀 많이 크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뭐 어떤 보호필름 그 역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위에 보호 필름이 이제 폴리 이미드가 올 수도 있고 팩트가 올 수도 있는데 네. 뭐가 됐든 간에 그 위에 이제 코팅 처리를 하고 좀 미려하게 보이는 처리를 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세경 하이테크가 하는 거고 안 들어갈 수는 없고 한 장이 들어가거나 두 장이 들어가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두 장이 들어가면 세경 하이테크 입장에서 좋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서플라이 체인을 원용한다면 세경 하이테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UTI라는 회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UTG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게 UTG는 사실 그 독일 쇼트의 원판 유리를 가져와서 이제 화학적인 강화를 해서 글라인딩해서 이제 쓰는 거고 UTI 같은 경우는 코닝에게 실제로 투자도 받았죠. 네, 투자 받고 요걸 이제 요즘에는 VTG라고 하나요? 네, Variable Stained-Glass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부르는데 원래는 FTG라고 하지 않았나요? 중간에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FTG 그렇게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때 이후로 관심을 껐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 사실 애플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소재는 이 회사 제품인 거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직접 설비 투자 금액도 되고 해가지고 네네. 코닝하고 UTI에 직접 이제 돼가지고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양산을 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UTG는 이제 일반 그 글래스를 30 마이크로 두께로 갈아서 이거를 굉장히 잘 굽혀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VTG는 요거를 굽혀지는 부분, 어차피 폴더블에도 접히는 부분은 한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만 30 마이크로로 깎고 나머지는 50 마이크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 마이크로 부분의 강성도 얻을 수 있고 30 마이크로의 어떤 굽히는 유연성도 얻을 수 있는 거기에 특수 레진 같은 게 들어가죠? 그쵸. 대신 30 마이크로 깎은 대신에 20 마이크로 비는 부분을 특수 레진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 레진이 어렵습니다. 사실 깎는 것보다 레진이. 왜냐하면 일단 VTG를 통해서 화면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레진과 유리의 만약에 빛의 굴절률이 다르다.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이겠죠. 그 보통 그런 건 개파가 일본 회사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개파간 일본 회사들이 많이 네, 하죠. 많이 하죠. 제가 뭐 몇 개 회사들도 알고 있는데 네네. 개발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굴절도 그렇고 이 레진 자체도 이게 굽히는 뭐 10만 회 이걸 다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탄성이 있는 소재들은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이 아직 UTI에 끈을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연구 개발은 하겠지만 1세대부터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약간 우리 양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UTI 쪽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낮게 보고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개인의 생각일 네. 뿐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은 열려 있고 네. 대신에 1세대부터 들어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다. 2026년이니까 사실 25년까지 레디가 돼야 되죠. 그쵸. 근데 지금 당장 내년이 25년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UTG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 애플이 지금 도인시스 말고 중국에 있는 렌즈 테크놀로지 그쵸. 여기 다 컨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얘기만 해라 우리가 설비도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사고하면서 되게 리스크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참고로 유리 가공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오염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잘해요. 왜냐면 불산 뭐 막 물처리나 이런 것들 그냥 그래서 중국의 렌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터치 스크린 때부터 굉장히 핫한 회사였죠. 네. 그래서 그 회사하고도 컨택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파이넴텍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넣고 있지만 애플은 또 다른 후보들을 컨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또 기구물 관련 회사들이 그런 애들 많으니까.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그런 내장 힌지나 이런 쪽도 어느 것 하나 사실 개런티 된 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서플라이 체인을 원용한다면 이 회사들이 일단 첫 번째 후보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좀 구체화되면 또 그 톤에 맞게.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말하는 분석이나 뷰는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틀린 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저도 뭐 이게 데이터가 달라지면 바꿉니다. 네, 뷰를 바꾸고 내일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쫄지 말고. 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우리 안 기자가 지난 영상에서도 질문 댓글을 다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한 80%는 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혹시 할 거 있으면 뭐. 키포스트 사이트 네. 좀 들어와 주세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 IT의 나오고 나서 그날 조회수가 엄청 늘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들어오셔. 네네. 우리 안 기자 기사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 기자가 영상 댓글에 질문 남기시면 답변도 달아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달에 또 더 좋은 내용들 많이 모아서 네. 또 우리 안석현 기자의 등에다 빨대를 꽂고 또 핵심적인 내용을 쪽쪽 빨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월간 안테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